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빠르게 몸을 낮추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키워드 보면서 시장 대응에 대한 힌트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할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5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도 부진하고요. 전반적으로 수요단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우리는 챙겨봐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 김태성 본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나 더 많이 빠진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오늘 장일 것 같아요. 네. 성격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온다라기보다는 좋은 뉴스가 지금 계속 좀 모자른 상황. 일단 뭐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다소 약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관련주들의 이 반등세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고, 혹은 이제 작은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들 최근에 조금 주춤주춤할 때 어느 쪽에서 시세를 냈냐라고 보면 전해액 쪽, 엔캠과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혹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무너진다라기보단 그 안에서 그래도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1월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시점이 바로 4분기 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만약 수급의 방향성이 이제는 이것보다는 더 안 좋은 이슈는 없을 것이다라고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보는 가격대가 제일 낮은 바닥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더 시간을 우리가 두고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방 산업의 수요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는 수요가 부진하다. 아니다. 실제로 수요가 부진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 시각의 차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없으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금의 가격적인 조정은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IT를 담았을 때처럼 천천히 살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좀 볼 수 있지만,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작년 여름 때 조금은 높은 가격대의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그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만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시간을 조금 더 두시고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없으신 분들에게는 현재 가격대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했을 시에는 굉장히 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는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낫죠. 하지만 이제 안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해봤었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이제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둘 다라는 답변이 최선이 되는 건가요? 둘 다 좋은데 네.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분명히 이 추구하는 컨셉이 있을 거거든요. 매매 전략 컨셉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금은 나뉠 수는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가 지금 안 좋다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안 좋다? 그건 아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확실하게 반등력을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헷갈려서요. 포스코 그룹주와 같은 경우 포스코 홀딩스도 고점에서 많이 후퇴한 구간이긴 하잖아요. 네. 여전히 저평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보유자분들은 속상하신 구간입니다. 동시에 에코프로랑 포스코를 놓고 봤을 때 딱 가격 메리트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일지, 그리고 성격이 조금 더 천천히 가자라는 쪽이라면 포스코일까요? 그러니까 천천히 간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가자라는 컨셉으로 본다면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이라고 하는 원래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모멘텀이 붙었을 때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그 플러스 알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은
작다라는 게, 그러니까 소문자 알파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대문자 알파로 혹은 그 이상 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의 이 저평가 구간은 오히려 메리트로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무거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천천히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에 시세가 날 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 이 종목도 수급이 붙으면 이렇게 갈 수 있더라라는 것을 한번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세분화해서 보는 전략도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민기 PB님, 저희 큰 틀에서 본다면 최근에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다른 종목과 다른 행보를 보인 대표적인 종목 한다면 LNF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자리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른 종목 떨어지는 것과 성격이 다른지, 이 종목은 개별적으로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여쭤요. LNF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자리일까요? LNF도 크게 다르게 보진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피 이전 상장과 같은 이슈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홍해발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공장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좀 내리는 것 같은데, 사실 2차전지 자체는 저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그 다음 행보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사실 업황 자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중국 소재 가격만 봐도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일단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과잉 생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배터리 재고가 높기 때문인데, 사실 배터리 재고가 높은 것이 일단 전기차 가격의 하락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기차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또 예전에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을 때와 같은 수요 폭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런 이슈는 좀 단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아마도 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실적 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이유, 그 이유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한 구간으로 전체 섹터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온 쪽이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흐름과 함께 해운주 성격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김민기 PB님, 해운 정유가 오늘 관련된 재정학적 리스크에 일단은 움직입니다.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이전에도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조금 더 굵직하게 이 정도면은 강력한 테마의 초입이라는 신호라도 볼 수 있을지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테마가 아주 길게 갈 것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해운주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 구간이기도 했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운임 인상 같은 경우는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더 트레이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운주들보다도 지금 방사능 기업들 를 조금 더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일단 국내 방산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중동, 그리고 이번 사태까지 보면서 이제는 이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이 좀 자리매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 전망이고,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수출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좀 국내 방산업체들로 좀 시선을 돌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실적이란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재정학적 리스크 키워드 잡고 방해주까지, 방산주까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부터는 큰 틀에서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있을지 궁금해요. 저희 헤드라인에 나온 중동발 리스크도 그렇지만 앞서 뭐 방산 이야기가 살짝 나왔지만 대만 관련해서 조금 더 리스크 요인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뉴스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정치적인 국제적인 정세를 어떻게 지금 투자 아이디어로 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은 봐야 될까요? 주말 지나고 보죠. 닥치고 너무 보자. 딥하게 지금부터 그것을 고려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 토요일 날 그 대만 이슈가 굉장히 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와 별개로 지금 시장에 조정의 폭이 좀 깊다 보니 아마 그것까지 염두하면서 전략을 짜기란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 않나. 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할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슈는 저는 주말을 지나고 와서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 안 좋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 크게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현재 포트 그대로 조금은 더 가져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방산주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방산 쪽에도
쉽게 보면 두 가지로 저는 분류를 나눌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주단,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쪽이 있는 반면에 뭐 이제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텍, 스페코, 네. 퍼스텍과 같은 굉장히 작은 이 방산주들도 있거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 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이제는 나와줘야 되는 시점,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먼저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어서 과연 이슈가 불거졌을 때 이 기업들이 그 테마와 엮여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문부호가 붙어요. 그런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흐름을 놓고 보면 소형 방산주들은 지금 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면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저는 방산 쪽에서는 소형 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여기에 지금 연초가 됐고 또 올해 이 미국의 대선이 있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건 사실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시스템 이쪽이 아니라 작은 쪽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작은 방산주이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이제 피비님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슈는 조금은 더 길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흥하해운, 대하해운을 보자 저는 이것도 위험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아마 HMM이 현재 구간에서 만약 트레이딩을 한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항로를 쓰지 못해서 9,000km를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운임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덜 오른 쪽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면 HMM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일단 이 이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에는 안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뉴스가 없을 땐 이런 뉴스라도 조금 이용하는 매매 전략도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개별적으로 안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도 일단은 괜찮은 자리라고 보시는 걸까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흥하해운과 그러니까 흥하해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HMM도 일단 기존의 이슈는 덮어둔 채로 테마적인 수급의 힘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단의 흐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변동성 한다면 그리고 이슈에 무게한다면 여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중반에 삼성발 모멘텀으로 그리고 오늘은 LG전자발 모멘텀입니다. 사실 로봇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쪽에 대해서도 M&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들썩임 나오는 쪽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일단 로봇에 한정돼서 피비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발 이슈를 더욱더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LG전자발 이슈의 연속성이 나온 이 구간에 조금 더 주목도를 높여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LG가 최근에는 좀 늦게 반응이 나와서 이 종목까지 오르면 로봇주의 순환매가 한 번은 다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쪽으로 정리를 지금은 해야 될까요? 사실 로봇 요즘 섹터 자체가 너무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 네. 이미 한 번 지나간 로봇 섹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순환매가 돌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쪽을 단기적으로는 좀 다른 쪽을 보다가 장기적으로 로봇 쪽으로는 좀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적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올해에서 내년 사이가 이제 로봇 섹터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지금까지의 뭐 성장 전망성을 이제 실적으로 입증할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미국과 유럽 쪽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되다 보니 점점 이제 리쇼어링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리쇼어링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있는 공장 자동화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높은 운임 비용이라든가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리쇼어링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북미와 유럽 공장들이 계속해서 자국 내에서 공장을 짓게 되고 자동화가 이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 이것이 로봇 전체에 좀 좋은 영향으로 좀 숫자 면에서 찍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금리가 좀 인하되는 구간이 들어왔을 때 본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트레이닝보다는 좀 올해부터 내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실 때 앞쪽에서 지금은 다른 쪽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다른 쪽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 대기업에서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안에 카테고리 안에서는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좀 너무 수급이 빠르기 때문에 네. 단지 뉴스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거나 이득 보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좀 실적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실적이라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 김태성 본부장님과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워낙 빠릅니다. 시장이. 네. 오늘짝에 오전에 이슈가 많이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많이 헷갈리거든요. LG전자발 이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 시장이 맞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사실 M&A로 본다면 로봇에 한정되지 않은 종목들도 오늘 뭐 상한가를 진입해 있는 쪽도 있고 이미 하락 전환이 돼버린 쪽도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은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로봇주들은 거의 복불복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세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트레이딩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기간이 아닌가. 즉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G전자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좀 시장에서 반응을 했었던 쪽은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그런데 이들이 지금까지 강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분을 이제 대다수 이제 많이 반납을 한 상황. 그리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렌시스가 연속으로 강했지만 지금 또 강하냐? 아니거든요. 지금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한 상황.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로메카가 지금 가장 강한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이 지금 현재 2시 6분인데 3시 15분, 3시 20분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봐야 될 기업은 유로메카 딱 하나뿐이밖에 안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수급이 끝까지 쏠리는 쪽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저는 기회가 있지. 지금 로봇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칫 지금의 조정을 역이용해서 한번 매매를 해볼까라고 하셨다라가는 굉장히 저는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또 며칠 뒤면 이젠 이 기업들이 잠정 실적이라든지 실적 발표를 해야 될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로봇주들 대다수가 사실은 그들이 지금 내보이고 있는 주가 대비 내보일 수 있는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플레이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있는 쪽 저는 거기서 이제 플레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매매 전략을 굉장히 좀 짧게 잡으셔야 윗꼬리에 당하지 않고 그래도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워낙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빠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거래량이 붙어있는 로봇이라 한다면 유로메카에 따라 붙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 가서 그래도 대기를 하는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유로메카를 쫓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저는 두산 로보틱스의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 성장주들의 끝은 그들이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빠르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쪽에 주가의 조정을 기다려서 천천히 사모으는 전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지를 뻗어서 아이디어를 확장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 분위기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통합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피비님, 계속 시장에 흘러내림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는 올해 제약바이오가 주도주 성격을 가지고 갈 거다라는 이 문장에는 변화를 안 줘도 괜찮은 거 맞을까요? 그러니까 섹터 단에서 주도 섹터가 된다기보다는 항상 개별 기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 말부터 올랐던 바이오 제약 섹터가 JP모건 컨퍼런스 이슈 때문에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벤트는 아주 그렇게 큰 이슈는 될 수 없었던 것이 이 이벤트에서는 그냥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정도지 단지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아주 큰 뭔가 성과를 내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하나의 이슈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빅 이벤트가 끝난 조정 구간에 개별 종목단에서 좀 유망한 종목들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JP모건 컨퍼런스 통해서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의 M&A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국내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종근당을 언급했었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레고캠도 언급했었고요. 이렇게 국내에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충분히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님, 그러면 셀트리온 중심으로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궁금한 건 오늘 통합 셀트리온의 오전 오후 흐름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가 부근에서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올해 들어서 딱 하루 시원하게 올랐거든요. 네. 낙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셀트리온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심리만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기술력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을 수 있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달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누차 좀 강조드렸던 부분은 CES 2024와 JP모건 컨퍼런스가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세가 나는 종목이 있으면 일부씩은 꼭 챙겨 가시라라는 말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략대로 하셨던 분들 현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이벤트 전에 강했던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이 그 이벤트 때문에 강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셀트리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미그룹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유한양액, 종근당, 레오캠바이오 이러한 종목군들은 리스트업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기업의 모멘텀, 가치가 훼손될 만한 뉴스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노려보는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실 수 있지 않겠는가. 제약바이오는 저는 올해에는 여러분들 포트에 그래도 하나에서 두 종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조금 더 잡아주신다면 코스피가 지금 몸을 많이 낮춰서 2520선도 하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수의 안정성이 나왔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기대감이 불거졌던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꺾였고 지수에 대해서 큰 손들의 외면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분위기 전체도 중요하잖아요. 이 분위기로서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 매도 물량을 받쳐줄 만한 주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오랜만에 투신이 금융투자의 물량을 좀 받아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그 대만 이슈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큰 별탈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주에는 그래도 단기 반등세, 반발세들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월요일 시초에 장 시작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수급을 보시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혹은 투신이 매수가 잡힌다라고 하면 그때 제약바이오는 천천히 베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말 동안 큰 이슈가 어떻게 소화되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1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시장이 가상화폐로 시작을 해서 가상화폐로 끝난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많이 점점점과 물음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가상자산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지 PB님 먼저 받아주세요. 테마의 단순한 새로운 뉴스로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시각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뒤늦게 진입을 하신 분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오늘의 하락을 보셔야 될까요? 사실 비트코인 ETF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이 다 너무 테마 성향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했을 때 뭐 결제 관련주나 뭐 게임주 이런 들이 뜨는데
사실 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트코인에서 약간은 이제 좀 분리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이제 이게 ETF의 기초자산이 되었잖아요. 근데 ETF의 기초자산이 과연 이게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의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제 수단 관련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정도가 이제 위믹스하고 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정도가 이제 굳이 관련주를 묶자면은 충분히 묶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급등이 나왔던 쪽에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쪽이 많지만 특히 창투사 쪽, 그러니까 거래소 지분 가진 종목에 대해서만 조금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 지분을 가진 종목들 정도만 좀 투자가 하고. 네. 나머지 다른 결제 관련주나 게임 관련주도 같은 경우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이사님의 시선도 듣고 싶습니다. 워낙 그 파장 효과가 네. 컸잖아요. 일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제 카카오페이의 급등도 네. 연결돼서 여기까지 온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차별화된 대응법 기준이 또 있으신다면 뷰 공유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카카오페이보다 카카오뱅크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아마 앵커님께서 항상 저에게 가상화폐 질문을 주셨을 때 했던 이야기는 그 시장 가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여기가 아니에요라고 라고 항상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드렸는데 부럽습니다. 네, 굉장히 큰 상승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제 관련해서 움직였다가 이제 오늘 돼서야 굉장히 또 힘이 빠지는 종목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개로 좀 뺏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이 10월 30일 날 저점 찍은 이후에 3분기 실적이 발표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도 결국 카카오 그룹사 내, 그러니까 카카오에서의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주담대 대한대출의 상품이 빠르게 지금 완판이 되어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카카오뱅크는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붙여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되겠으나 카카오뱅크는 지금 카카오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정 시에 한번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동안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속상함을 줬던 이제 그룹사이긴 하나, 카카오뱅크는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짧게 믿음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카카오까지도 뻗어가도 될까요? 워낙 연이은 상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국민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밉상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다시 시기가 올지 그룹주 볼 때 연관해서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속상한 이야기인데 카카오는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이버. 여전히 같은 이 카테고리 네. 내에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간다라는 그렇죠. 관점이군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사실 뭔가 대체를 할 것인가라고 하면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카카오뱅크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이제 카카오를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렸다 그래서 네이버 올라가고 카카오 내려간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당연히 없으신 분들에겐 좋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처럼 없으신 분들은 조정 나오면 충분히 살만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카카오는 14만 원, 15만 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췄다 한들 그 평단까지 주가가 올라올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의 고민이 특히 더 깊어지는 시장,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한다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 고민에 대해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답변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키워드에 대한 정리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원픽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오늘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마침 딱 여기도 궁금했거든요. 삼성발 모멘텀 테마주 이상인가 갈 수 있을까? 이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5G입니다. 네. 어제 강했다가 예. 오늘 정말 거짓말처럼 지금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온 섹터가 5G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는 시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그 중에서도 좀 종목을 잘 압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5G 하면 일단 세 기업을 봅니다. RFHIC, 솔리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노 와이어리스. 네. 왜냐하면 RFHIC 같은 경우에는 지락칼륨 트랜지스터를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솔리드는 오픈랜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스몰셀 관련한 국내 유일한 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 기업 모두 독보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쪽 산업에 어떠한 투자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노 와이어리스는 그동안에 업황 전체가 지금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꾸준히 실적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반영을 못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가장 강하게 나올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2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27,000원이 사실은 제가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는데 26,000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35,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했을 때에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